안녕하세요. 40대 초반으로 이혼하고 6살 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혼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억울한 마음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소연하려고 사연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동안 자책하며 보낸 시간도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이혼한 전 와이프를 만나며 인과응보라 할까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말이 떠오르며 지난 상처가 조금은 아물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살고 싶어 이렇게 용기 내 사연을 전해요. 이혼한 이유 지금껏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했거든요.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제는 딸아이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혼한 이유를 그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건 이혼당한 이유가 너무 씁쓸했기 때문이에요. 제목 보고 들어오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혼당했을 당시 제 연봉이 1억 조금 넘었거든요. 30대 중후반에 연봉 1억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상위 30% 안에 들 정도로 안정적인 직장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잘 나가는 홍 차장으로 인정받으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 다른 집들과 비교당하며 제가 살 곳은 없었죠.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모두 다 제 마음과 같진 않았어요. 이내야, 이번 달 왜 이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왔어? 정이 알지? 걔 요즘 우울해서 세상을 하직하고 싶대. 친구가 우울해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 만나서 밥도 사주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데려가주고 그랬지. 나 잘했지. 나 정말 좋은 친구 같지 않아? 이제 좀 기분 풀려서 살 것 같대. 걘 또 결혼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서 어디 가지도 못했잖아. 아직 애도 어리고 어디 다닐 수 없어 더 그랬나 봐. 아, 그래서 내가 차 끌고 좀 다녀줬지. 그리고 그게 뭐 많이 나왔다고 그래? 밥 몇 번 먹고 차 몇 번 마신 게 단데? 그리고 우울하다는 애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불러서 걔 보고 밥값 내고 차값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세상 하직하고 싶다는 애 내버려둬? 월급 관리를 제가 하고 와이프에겐 생활비 카드를 주고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씀씀이가 알뜰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금액의 2배 가까이 나와서 물었죠. 그랬더니 저도 아는 친구가 산후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 하냐며 오히려 저를 매정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맛있는 곳 데려가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기분 전환 시켜주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요. 아니 그럼 그 정의 남편은 뭐 했길래 그 돈을 고스란히 제 와이프가 냈냐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라고 왜 안 궁금했겠어요? 저 역시도 물어본 질문이거든요. 그래,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쳐. 그건 정의 남편이 할 일 아니야? 그걸 왜 당신이 하고 그래? 내역 보면 이틀에 한 번은 둘이 돌아다니며 하루 10만 원도 넘게 사용했던데 단 한 번도 밥값이나 차값 안 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정희 남편이 정희 챙겨줬으면 걔가 우울증 왜 왔겠어? 그리고 정은의 형편 뻔하잖아. 가뜩이나 애도 있어서 귀족의 값도 넉넉지 못한데 밥값, 차값, 기름값 내라고 해? 오빠 사람 그렇게 안 받는데 참 치사하다. 내 친구라 그래? 오빠 친구였어도 저녁 사고 술 사는데 돈 아까워했을 거야?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친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가 나서서 기분을 풀어줘야 하고 생색내야 하고요. 그런 와이프는 좋은 사람이고 그걸 이해 못하고 씀씀이에 대해 이야기하면 치사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는 건 저였습니다. 당연히 안 된다고 카드 한도를 낮췄어요. 와이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면 저 역시도 감당하고 이해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정도가 지나치면 힘들다고요. 오빠, 나 언제까지 오빠 눈치 봐야 해?
돈 쓸 때마다 오빠가 또 뭐라고 잔소리하는 거 아닌지 자꾸 신경 쓰여 뭐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사지 못하겠어. 친구 만나는 것도 그렇고 한도 좀 올려주면 안 돼? 반찬도 사고 생필품도 사라지면 월 300은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내야, 몇 번을 말해. 내 나이에 또래 연봉 1억을 넘어서 월 750 언저리 받는 경우도 흔하지 않아. 우리 결혼하면서 대출 받은 것도 갚아야 하고 저축해야 노후 대비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 아이는 없지만 태어날 아이한테 부족하지 않게 어느 정도 해주려면 돈 모아야지. 나 평일에는 집에서 거의 식사 안 하고 주말에도 아침 안 먹고 내 카드로 외식하는데 대체 300만 원이 생활비로 왜 작다는 거야?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연봉이 1억 초반대인데 실수령액은 이것저것 떼고 나면 750 정도였어요. 30대 중반이었고 신혼부부 둘이 살기엔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라 생각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주는 300만 원도 사실 많으면 많지 적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생활비라고 하지만 각종 공과금, 핸드폰 요금, 보험 같은 것들은 모두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먹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평일 저녁은 주로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초반에 몇 번 정시에 퇴근해 집에 온 적이 있는데 와이프가 식사 차리는 걸 다소 버거워했거든요.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은데 제 밥상을 차리는 게 힘들었다는 소리를 한 적도 있고 친구 만나 늦는다고 저보고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회사 구내식당에서 저녁까지 먹고 집에 오면 7시가 조금 넘었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야근도 안 해서 먹고 오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변명처럼 나열하다 보니 조금 구차해졌는데 300만 원이 결국 생활비로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단 둘이 사니까요. 내가 오빠랑 이래서 말을 못해. 그 돈으로 구찌 가방을 하나 사겠어?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겠어? 오빠 친구들 만나 술 한잔을 해도 돈 나가는 게 쑥쑥이라는 거 알 거 아니야. 장 보는데 기본적인 것만 사도 백화점에서 20만 원 훌쩍 넘는데 300이 대체 왜 넉넉하다는 건지. 내가 답답해서 오빠랑 말을 못하겠어. 월천도 못 버니까 생활비도 한계가 있네. 아, 답답해.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이내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너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용돈도 따로 주잖아. 나는 용돈 10만 원도 안 돼. 밥도 회사에서 먹고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니 쓸 일도 없고. 너도 잘 알잖아. 그리고 명품 가방? 사달래서 지난 생일에 사줬잖아. 아니야? 나는 친구들도 안 만나. 너도 알다시피 회사 끝나면 저녁 먹고 바로 집으로 오잖아. 너 힘들다고 저녁도 집에 와서 안 먹고 회사에서 먹고 오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와이프는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대체 이렇게 돈만 밝히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연애할 땐 안 그랬어요. 오히려 그땐 회사에서 승진과 맞물려 야근도 잦고 한창 일할 때라 힘들었는데 그렇게 힘들면 결혼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 이직해서 돈 적게 벌어도 시간이 여유로운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해하던 순순한 여자였어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결혼을 결심했으니까요. 연애할 땐 와이프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몸이 약해 자주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결혼하면 아이도 가져야 하니 1년 정도 쉬면서 몸도 만들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해서 집안일을 하며 살림만 했어요. 그러더니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 나가? 같이 가줄까? 아니야, 뭐하러. 오빠가 왜? 동네 언니들 만나러 가. 이제 나도 임신하면 이 동네에서 아이도 낳고 계속 살 텐데. 친구들 만들어두면 좋잖아. 오늘 모임 있다고 해서 나가려고. 나 좀 늦을지 몰라. 먼저 자. 가드 한도를 낮췄더니 동창들을 만나던 와이프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쓰는 걸로 뭐라 했더니 멀리 가면 옷차림 하나부터 신경 써야 하는데 동네 사람을 만나면 편하게 입고 나가도 되고 아이 태어나도 다양한 정보를 얻으니 일석이조라며 한동안 신나게 나가더라고요. 저는 화도 났지만 솔직히 참고 넘어간 부분도 컸습니다. 와이프 말대로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밤 늦게 나가는 거 자유롭지 못할 테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돈에 대해 만족 못했던 부분들과 맞물려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며 저를 못난 사람 취급했습니다. 오빠, 우리 차 외제차로 바꾸면 안 돼? 왜? 우리 차 결혼할 때 바꿔서 아직 1년도 안 된 거잖아. 할부금도 그대로인데 뭘 바꾼다 그래? 아니, 몰랐는데 동네 언니들 다 외제차더라고. 차 뭐냐 해서 국산이라고 했더니 안 봐도 뻔하다는 소리로 아이 낳을 거면 미리 외제차로 바꾸고 운전도 익숙해두라고. 안전상 생각하면 훨씬 이득이라는데 우리도 외제차로 바꾸면 안 돼? 아니, 그렇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산다는데 우리만 시대에 뒤처지게 국산차가 뭐야? 창피하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 돈으로 문제가 있었어도 누구와 비교하며 요구하는 건 없었어요. 집에만 있다 보면 돈 버는 것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 생각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니 저도 솔직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동안 돈으로 부족하다 할 때와 다르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들먹거리며 비교하기 시작하니 제 자신이 초라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잘 나가며 승승장구하고 인정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면 제가 설 곳이 없었죠. 와이프도 툭 하면 밤에 동네 언니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해서 몇 번 싸워도 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사소한 곳으로 시비를 붙기 시작하니 차라리 나갔다 와라고 저도 말할 정도였거든요. 행복했던 건 와이프가 딸아이를 임신하고 난 이후 출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빠, 나 수박 먹고 싶어. 정확히는 내가 아니라 우리 뱃속의 땡구리가. 그래,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지금 얼른 가서 사올게. 임신을 한 걸 안 순간 와이프는 밤늦게 동네 언니들을 만나러 가는 걸 딱 끊었거든요. 다른 신혼부부들처럼 그 순간만큼은 지금 기억해도 행복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와이프가 반겨주었어요. 여느 부부들처럼 앉아 TV를 보다 갑자기 먹고 싶다는 게 생기면 저는 그게 몇 시든 일단 나가서 어떻게든 구해왔습니다. 이건 하나의 노하우인데 회사 이사님이 저에게 전수해준 비법이 있었어요. 마트도 열지 않은 야심한 밤 와이프가 과일 먹고 싶다고 하면 술집 모든 과일을 사가라고요. 술집을 즐겨가지 않아 처음엔 다소 어색하고 부끄러웠는데 와이프가 임신하고 뱃속에 우리 아이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자 별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면 전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임신 기간은 내내 행복했습니다. 퇴근에 집으로 가면 하루가 다르게 배불러 오는 와이프의 부은 다리를 밤새 주물러주며 쪽잠을 자도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며 마냥 설레었으니까요. 응애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그렇게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요즘에는 임신하면 입체 초음파로 아이 모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 모습과 똑같이 나온 딸이 너무 신기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의 생활에서 여기저기 불어터진 모습으로 쭈글하고 이상했지만 이 모든 게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딸아이가 6살인데 처음 만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제 목숨과 바꾸어도 안 아까운 아이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에도 육아로 인해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대부분 그렇듯 아빠보다 엄마가 힘들고 지치며 발생하는 문제에 다시 동네 언니들을 만나며 문제는 더욱 불거졌습니다. 3개월은 모유 먹인다며 분유 먹이게?
언니들 말 들어보니까 애는 초유만 먹이면 된대. 모유 먹이면 몸매 망가지고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다 만류하던데? 오빠는 내 걱정보다 애 걱정이 먼저야? 다른 집은 마누라 힘들다고 상주도우미 고용하고 그런다던데. 오빠는 그런 거 없이 애 걱정만 하네? 와, 벌써부터 갓 태어난 애 걱정하면 앞으로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겠어. 오빠, 말해봐. 나랑 애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때 상황을 전달하려고 이야기를 적다 보니 저도 어이가 없네요. 아마 대화 내용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산후조리도 안 하고 와이프 혼자 애를 케어하는 거야? 황당해 하시며 제가 욕먹을 짓 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그때는 저도 이상한 걸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적어보니 이상했네요. 저 이야기 나온 곳이 바로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을 때 모유 수유하는 게 유방암 예방에도 좋고 아이와 유대관계 형성에도 좋아 적어도 3개월, 길면 6개월은 모유 수유를 하겠다고 저와 동영상도 찾아보고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조리원 들어오고 3일 만에 말을 바꾸니 당황스러워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동네 언니들이 요즘 시대에 누가 모유 수유하냐며 초유 먹인 걸로 됐다고 했대요. 제가 사실 남자라 잘은 모르지만 모든 여성들이 모유가 잘 나오는 건 아니라고 조리원 선생님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모유 양도 질도 좋아서 출산 초부터 이러기 쉽지 않다며 조리원 선생님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모유 수유가 밤잠 자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아이를 위해 하자고 저도 돕겠다고 이야기해서 의아해서 물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절 나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이가 아닌 와이프 본인을 생각한다면 말렸어야 한다고요. 요즘 분유 얼마나 잘 나오는데 몸 약한 거 알면서 그걸 하라고 했냐며 제가 말하기 전 아이를 위해 하겠다고 열심히 찾아 알아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래? 그래도 아기의 평생 중 해줄 수 있는 3개월이라 해준다면 좋겠지만 네 말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수고하는 거니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빠는 말 참 이상하게 한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데 내가 못 해준다는 거야? 나만 나쁜 애 만들고 오빠는 그럼 맘 편해? 옛날처럼 먹일 게 없어야 젖 먹이는 거지. 내가 소야? 오빠 수유 안 해봤지? 그 느낌 얼마나 별로인지. 소된 느낌이라고. 아, 진짜 말하기도 창피하네. 그걸 어떻게 나보고 계속 하라고 말해? 이것 봐, 내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아이 걱정이잖아? 모유 수유 못한다고 하면 내가 힘들어서 그런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얼굴 꼴 보기 싫어. 그만 집으로 가. 말을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제가 못할 말했다 생각하세요? 저는 아이 아빠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였다면 회사 일이 힘들어도 어떻게든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평생 아니고 3개월이니까요. 가족을 위해 밤샘 근무하며 프로젝트도 하는데 내 아이를 위해 3개월,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힘들다 하지만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랬듯 저 역시 이제는 부모가 되었으니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와이프는 달랐지만요. 말 꺼내기 무섭게 저는 매정한 사람이 되어 조리원에서 쫓겨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참 씁쓸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시간에 어디가? 이 시간 아니면 내가 맘 편히 돌아다닐 수 있어? 낮 시간 내내 애기 보느라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나마 오빠가 와서 애기 보니까 내가 걱정 없이 동네 나가는 거지.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 언니들 보러 간다는데 그것도 내가 오빠 눈치 봐야 해? 밤이면 애는 자고 자다 중간에 깨면 분유 타먹이면 되니까 오빠도 그건 할 수 있잖아. 하고 못하고 문제는 아니잖아. 아직 너 몸도 성치 못한데 쉬지 않고 나가니까 하는 소리야. 됐어. 나가는 거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소린 거 다 알아. 괜히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몸 걱정하는 척하지 마. 마음병이 생기겠는데 안 나가는 게 이상하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거 몰라?
매일 말도 안 통한 애 붙들고 있자니 답답해 죽겠어. 나 좀 나가서 기분 전환 좀 하고 올게. 먼저 자. 애 깨면 분이 먹이고.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와이프는 밤이면 동네 언니들을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는 건 아니지만 무슨 여자들이 할 이야기가 그리 많은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죠. 퇴근함과 동시에 바톤 터치하듯 와이프는 밖으로 나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동네 언니들을 만나는 일수가 늘면 늘수록 절 비교하는 건 더 심해졌어요. 산후 우울증이 왔을까 걱정이 들 정도로 신세한탄하며 자기가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닌데 절 만나 팔자가 꼬였다며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팔자 꼬았네. 내가 진짜 한 외모에서 인기 많았던 거 오빠도 알지? 오빠 착하고 안쓰러워서 내가 곁에 있고 싶었는데 내가 철이 없었어. 그 돈 버는데 옆에 어떻게 있어? 속 터지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동네 언니들 말 맞았어. 사랑을 씹어먹는다고 배가 차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 내 맘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그놈의 철없는 사랑 타령은 뭐하러 했는지. 왜? 또 뭐가 불만이라 나를 깎아내리는데? 내가 언제 오빠를 깎아내린다고 해? 그냥 바른 말 한 거지? 언니들이 내가 아깝다잖아. 나이 차이도 있는데 더 잘 나가는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결혼해서 고생한다고. 사람 안 쓰냐고 다들 놀래. 애기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하고 살림하냐고. 육아까지 하느라 마음고생 몸고생 심하다는데 뭐 어째? 내 팔자 내가 꼰 거니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웃고 말지. 그럼 이런 신세한탄 동네 언니들한테 해? 내 얼굴에 침 뱉기 뻔한데? 그냥 오빠니까 대나무 숲에 떠드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 결혼은 대체 왜 한 거야? 돈도 맘대로 못 써. 애 낳고 살림도 내가 다 해. 하고 싶은 말도 가려 하라 해. 말해 뭐해. 나 나갔다 올게. 언니들 만나 기분 전환 좀 해야지. 공감해주고 내 편 들어주는 건 동네 언니들밖에 없는 것 같다. 그나마 진짜 언니들 말 듣고 모유수유 안 했으니 이렇게 밤에라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 내 맘 알아주는 건 남편이 아니라 동네 언니들 뿐이네. 오빠는 공감이라는 거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속이 터지지. 돈도 맘대로 못 써. 마음도 공감해주지 못해. 자나깨나 나보다 애 걱정만 해. 내가 이놈 집구석에 편하겠냐고. 출산하고 육아로 이어지는 와이프가 안쓰러워 집안일은 제가 전담했습니다.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생각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걸 들었어요. 변화가 한순간에 생겼으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도와주고 싶었고요. 낮 시간 6시간 정도 산후 도우미 겸 육아 도우미가 오시지만 집안일을 봐주는 건 아니니 내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안 청소와 빨래를 하고 와이프가 다음날 먹을 밑반찬을 만들죠. 와이프 입맛이 까다로워 파는 반찬이나 누가 해주는 음식 잘 못 먹어서 국이나 간단한 나물 반찬을 만들어 두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와이프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빠, 나랑 이야기 좀 해. 무슨 이야기? 왜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가고 싶어? 나 이대로는 못 살겠어. 이대로 못 살겠다니? 그렇게 결혼하고 2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딸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다 되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늘 평일 밤이면 동네 언니들을 만나러 나간다고 어린 딸아이를 집에 두고 나가던 와이프가 퇴근한 저를 보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더니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라 혹시라도 여행에 가고 싶은 건지 물었습니다. 임신 전 동네 언니들과 여행을 다녀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임신을 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런데 평소 다른 집과 비교하며 저를 못난 사람 취급했던 그 뉘앙스와는 사뭇 달라진 말투로 이대로 못 살겠다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대로 못 살다니. 못 살겠어도 정말 헛군데 돈 한 푼도 안 쓰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남편이고 아빠인데 말입니다.
나도 살고 있는데 못 산다니. 제 귀를 의심해서 되물었더니 와이프의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이 용품 하나 사는데도 돈 생각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없고 답답해서 못 살겠어. 동네 언니들 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싶어. 결혼 초에도 월 1,000만 원도 못 벌어서 둘이 사는데도 힘들었는데 이제 애까지 생겼으니 더 힘들 거 아니야. 동네 언니들이 앞으로 애 커가면서 필요한 돈 많다며 나보고 맞벌이라도 하래. 말이 돼? 얼마나 내가 불쌍하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 자기들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외제차 끌고 다니고 밤이면 와인바 가고 명품 가방 사고 가고 싶을 때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돈 펑펑 쓰면서 다들 내 걱정한다고. 내가 그 언니들보다 나이도 더 어리고 외모도 더 이쁜데 내가 오빠 만나 이러고 산다고. 안 되고 불쌍하대. 나 이대로는 못 살아. 더 늦기 전에 이혼하고 돈 많은 남자 만나 호강할 거야. 보란 듯이 잘 나가는 남자 만나서 동네 언니들 코도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지들이 나보다 잘난 게 뭐 있다고?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키도 작고 못생긴 것들이 어디서 누굴 불쌍하다고 우는 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오빠보다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할 거라고. 우리 이혼해. 결혼 초부터 제 월급으로 생활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내는 결국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제 월급이 작다고 불만을 토로했던 와이프였기에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건 저도 알아요. 동네 언니들을 만나러 갈 때부터 가정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건 진작 눈치챘고요. 위태로운 외조를 타는 느낌이었지만 저만 참으면 괜찮아진다 생각했죠. 어리석었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이 생기면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저의 기대는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혼하자고 화가 난 듯 저에게 답을 재촉하는 와이프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를 위해 매달려 볼까? 야간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서 와이프가 부족해하는 돈을 채울까? 그 와중에도 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이제 한나 100일인데 아이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어? 아이가 문제야? 거봐. 나에 대한 걱정, 미안함 이런 거 하나 없지? 이혼하자는데 돈 더 잘 벌어주겠다. 그동안 마음 몰라줘서 미안하다. 난 너 없이 못 산다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마음이 없냐고? 오빠 같으면 생기겠어? 이렇게 내가 온전히 설 공간이 없는데? 내가 못 살겠는데 애가 눈에 들어오냐고. 내가 살아야 내 자식도 사는 거 아니야? 하루하루 내가 말라 죽는 것 같은데 내 눈에 한나가 들어오겠어? 끝까지 와이프는 이기적이었습니다. 모성애가 없으면 아이에 대한 애착도 없다더니 제 와이프가 그랬어요. 산후도우미가 오고 있어서 낮에는 아이 분유를 도우미 분이 주시고 퇴근하고 오면 제가 저녁에는 주니까 아마 와이프는 아기 기저귀 분유 한번 제대로 준 적 없겠구나 싶었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그 순간도 이렇게 글로 쓰는 지금도 제3자가 본다면 화도 나고 답답한 상황인데 저는 차분해졌거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무기력해지면서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고 이혼을 이야기하는 와이프에게 어떤 대꾸를 하기엔 제 마음도 이미 너무 상했으니까요. 그때 배고픈지 칭얼대는 아이 울음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주방으로 가 아이 분유를 타며 와이프에게 말했어요. 그래, 그러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와이프는 제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혼했던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더니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끝이 났죠.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포기한다고 이혼 서류에 적혀 있었습니다. 허망했던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빠르게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 갔습니다. 연락처도 바꿨어요. 와이프를 다시 마주할 힘도 없었고 저에겐 지켜야 할 아이도 있으니까요.
본가 근처로 옮겼습니다. 혼자 아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린이집을 보내기엔 아직 아이가 어려 적어도 1년 정도 더 보살핌이 필요하다 느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버티다 보니 견딜만 했어요. 와이프의 자리는 와이프를 똑같이 닮은 딸아이가 메꿔주고 있었어요. 가끔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련하기도 하고 와이프가 했던 저를 비난하는 말들이 생각나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점차 뜸해지고 있었지만 한순간 떠오르는 기억들은 5년 전 집을 나간 와이프와의 순간에 머물러 있는 듯 했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도... 오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를 데리고 시내 나갔다가 평가가 좋은 식당이 근처에 있어서 이른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고 안쪽에서 물병을 들고 젊은 점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죠. 어느 식당에서나 볼 수 있던 풍경이라 익숙하게 지나치고 있었는데 메뉴판을 건네는 점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는데 낯익은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딸아이에게 눈이 먼저 갔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해 딸아이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저는 황급히 딸아이 손을 붙잡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와이프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아직도 헤어졌던 그날에 머물러 있던 저에게 갑작스런 와이프의 등장은 당혹 그 자체였으니까요. 발빠르게 가게를 빠져나가는데 전 와이프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팔을 붙잡는데 저는 그 팔을 뿌리치고 할 말도 없고 듣고 싶은 말도 없다고 매정하게 굴었어요. 딸아이가 그런 제 모습이 어색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딸아이를 안으며 달랬어요. 시선이 전 와이프가 아닌 딸아이에게 머물자 이내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연락처도 바꾸고 집도 이사가서 찾을 수 없더라. 회사에도 찾아갔는데 이사로 이직했다는 소리만 전해 듣고 어디로 이직했는지 물어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 알 수 없었어. 그런데 인연은 인연인가 봐.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한나는 꼭 나를 닮았네? 우리 셋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진짜 가족이 만난 든든한 느낌이다. 그렇지, 오빠? 떠날 때도 마음대로 이야기하더니 지금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전 와이프를 보니 웃음이 났습니다. 돈 잘 버는 남자 만나러 간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꼴 좋게 되었구나 속 시원했어요. 이혼하고 2년 정도 지나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다니던 회사 계열사인데 규모는 작아도 이사로 승진하는 게 조건이었죠. 연봉 2배를 받게 되면서 삶이 더 여유로워졌어요. 저는 이혼하고 숭숭장구. 생각지도 않게 일이 술술 풀렸는데 전 와이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를 찾기 위해 했던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아 돈 잘 버는 남자 만나는 건 실패했다는 걸 알았죠. 가족? 언제 우리가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을까? 너한테는 나와 한나가 가족이 아니라 동네 언니들이 가족 아니었어? 이제야 왜 가족이라는 테두리로 다시 엮으려 해? 지긋지긋해서 벗어나고 싶다며. 오빠, 미안해. 많이 상처받았지. 오빠 옆에서 난 빛날 수 있었는데 내가 몰랐더라고. 동네 언니들? 말도 마. 남 이야기 쉽게 하는 여자들이랑 엮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노란한 걸 얼마나 후회했다고. 식당 일하며 돈 벌어보니까 오빠가 벌어다 준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 나를 공주같이 대해주는 오빠였는데 나는 그걸 왜 몰랐는지. 나 반성 정말 많이 했어. 매일 반성하고 보고 싶다고 기도했어. 이렇게 만난 거 보면 하늘이 내 기도를 들어줬나 봐. 이혼한 이후부터 한순간도 나 편하게 잔 적 없어. 제가 사랑했던 순수한 모습의 여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결혼 내내
저에게 돈 못 벌어온다고 비교하며 기죽이던 전 와이프는 이혼 후에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저에 대한 배려, 미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했으니까요. 결혼 전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게 힘들다는 걸 정말 몰랐냐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걸 아니까요. 어떻게 뭘 다시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다 지난 일을 시시비비 따질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5년 전 와이프가 나갔던 그 거실에 머물러 있는 제가 그곳을 벗어나는 걸 느꼈어요. 다행히 이 여자가 불행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나와 우리 딸아이에게 불행을 안겨준 사람이 불행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죠. 네가 바라던 돈 1,000만 원, 신기하게 너랑 이혼하고 나니 벌게 되더라. 널 공주로 만드는 게 나였는진 몰라도 날 왕자로 만드는 건 네가 아니었어. 너랑 다시 합칠 일 없어. 꿈꾸지 마. 결혼 내내 집에서도 앞치마 맨 적 없는 네가 식당에서 앞치마 메고 있으니 참 잘 어울린다. 앞으로 열심히 돈 벌면서 힘들 때마다 나에게 했던 말을 떠올려봐. 다행이야. 옛 속담이 맞아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내 눈에도 피눈물 흘린다잖아? 넌 내 눈에만 피눈물 흘리게 한 거 아니고 내 딸 한나 눈에도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어. 앞으로 속죄하고 살아. 오빠, 오빠. 전 제 말을 하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어서 말은 많이 하거나 오래 있고 싶지 않았어요. 연애 때 결혼 생활 중 저에게 볼 수 없던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전 와이프는 저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몇 번이나 부르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전 와이프를 우연히 만나면서 오랜 시간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전 와이프를 보고 난 뒤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비교당하며 자존감이 많이 하락되었던 것 같아요. 떳떳하게 전 더 잘 나가지고 전 와이프는 자기 복 자기 갖자 후회하고 있으니 속 시원합니다. 흔히 연애할 때 모든 걸 아낌없이 주면 헤어진 이유가 미련이 없다던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짧았던 결혼이지만 전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으니 후회도 미련도 없어요.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말 하던데 저는 그 시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처럼 살 자신이 없거든요. 오히려 전 와이프가 제게 다시 시작하자고 매달리는 걸 보고 나니 짧은 결혼 열심히 살았구나 안도감이 듭니다. 쓸데없는 자기 위안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하늘 아래 저와 딸아이 둘뿐이니까요. 딸이 커서 아빠 힘내라고 의지가 돼주기 전까진 제가 저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버텨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툰 글을 써가며 사연 전해요. 부모님한테 이혼했다는 사유 제대로 못 전했거든요. 다 큰 아들,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회사 생활 잘한다고 자부심 가진 부모님이신데 제 월급이 적다고 이혼하자고 했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아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버티려 해서 마음의 병이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난 만큼 무뎌지고 전 와이프를 본 후 상처도 치유되었지만요. 누군가에게 응원을 받고 싶어졌어요. 세상에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 저 열심히 잘 살아왔다는 응원, 이런 힘이 그립네요. 저에게 힘 팍팍 실어주세요. 딸아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